네, 원래 무효 취소까지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 욕심이죠. 무권 대리 중에서 표현 대리 빼고 협의 무권 대리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가서 복습하실 것도 많은데. 도망가려고 했어요? 네? 도망가시려고 그랬어요? 안 돼요. 부득이한 사이로 가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부득이한 사이가 없는데 수업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악착까지. 제가 그랬죠. 공인중개사 시험은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고. 끝까지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동강 같은 것도 이렇게 들을 때 보면 한 20분 듣다 보면 지겨우니까 멈춰놓고 뭐 먹으러 가고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듣고. 귀가 아파요. 괜찮아요. 큰 거 헤드폰 끼시면 돼요. 꼽는 거 하니까 귀가 아프죠. 큰 걸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악착같이 좀 버티셔야 돼요. 중개사 시험은 그래요. 버티는 싸움이에요. 이게 참 힘들어요. 버티기가.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머리는 깨질 것 같고 들어오지는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3중고 4중고예요. 제가 맨날 집에서 인강 뭐 한 개씩 듣고 주무세요 그래도 그거 지켜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 듣기도 힘들고 책 보기는 더더욱이 어렵고 문제라도 풀으려 치면 짜증나죠. 뭘 읽혀야 풀리지.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풀지. 2차 과목 같은 경우는요. 그나마 이렇게 거의 암기이기 때문에 암기하는 게 짜증나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지문에 대해서 교재 찾아보면 그게 있어요, 지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틀렸거나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민법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 민법은 아무리 어디 있지 이게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 찾아서 가. 거기 없어,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민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은 기출됐던 문제들이 자꾸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그리고 조문이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도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얕게 공부하는 사람이 붙어요. 깊이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얕게 공부하는 사람, 범위를 넓히는 사람보다는 좁히는 사람, 외울 거 외우지 요런 분들이 붙어요. 오히려 실력 좋은 분들이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보면 저 사람은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 오히려 모의고사 점수가 50점대 꾸준히 나오던 분들이 실적하면 한 70점 맞고 붙어요. 근데 외려 7, 80점 모의고사 꾸준히 나오던 분들이 나오면 한 두세 개 차이로 떨어졌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시험은 이상하게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험 보러 갈 때까지 한 5, 60점대만 나오게끔 공부하시자는 거예요. 70점이 필요 없어요. 괜히 떨어져 그러면. 거기에만 딱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아유 참 어려워요. 이런 시험을 도대체 모의고사 90점 이상 맞고 수석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벌써 학원마다 한두 분 정도는 모의고사 보면 민법 90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똑같이 시작했는데 뭔가 비법한 게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 쫓아갈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우리와는 별 세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생각하지 마. 저 사람은 신선인가벼 이렇게 생각하고 외계인인가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냥. 나도 저렇게 되면 그거는 그냥 희망사항이고 안 되는 거고 그건 남다른 노력이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그리고 이제 이게 짝짝 맞는 분도 있어요. 이 공부가. 정말로 짝짝 맞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점수 잘 나오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합격. 실제로 합격하잖아요.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60점 언저리에 붙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제일 열심히 활동해요. 왜? 자격증이 소중하니까. 제일 열심히 해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봐도. 지금 현직에서 왕성하게 돈 잘 벌고 계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합격할 때 공부할 때 막 죽어라 했던 분들 막 미치겠다고 울던 분들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잘해요. 오히려 점수 좋았던 분들은 집에서 자격증 놀고 있는 분들 많아요. 신기하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버티시면 됩니다. 무권대리 갑이 을한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란 놈이 병한테 땅을 팔았는데 대리행위로 팔았을 때 이걸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즉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이걸 무권대리라고 해요. 누구 생각하자 그랬죠? 아버지 재산 팔아먹는 후레자식 놈 하나 생각하자 그랬어요. 에? 아버지 재산을 팔아먹는 후레자식 놈 하나 생각하자 그랬어요. 이때 이 후레자식 놈이 팔아먹을 때 3종이 있다 그랬어요. 후레자식이 3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놈이 무권대리고, 뭐라고? 이놈이 그나마 제일 양심적인 놈이에요. 이 땅은 아버님 값을 땅인데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내가 판다, 이렇게. 그나마 양심적인 놈이고, 제일 나쁜 놈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놈이 있어요.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내가 상속받았는데 아직 등기만 안 했다, 내 거다라고 자기 거로 팔아먹는 놈이 있어요. 이게 후레자식 2예요. 세 번째가 겉늙은 놈이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 신분증에 붙어있는 사진과 요 놈이 얼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가 내가 갑이네 이렇게 팔아먹는 놈이 있어요. 겉늙은 놈이 한 20년 늙었어요. 예. 이때 두 번째 후레자식과 세 번째 후레자식, 아버지 돌아가셨다 내 거다라고 팔아먹는 놈하고 내가 갑이다라고 팔아먹는 놈, 이건 무권대리가 아니에요. 이걸 따로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불러요. 이건 무권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권대리란 첫 번째 놈, 이건 아버님 갑수유 땅인데 아버님이 나한테 부탁해서 내가 대신 파는 거다라고 대리행위로 팔아먹는 후레자식, 요 놈이 무권대리. 그런데 이 무권대리가 있을 때 무권대리가 얘는 책임을 안 져요. 본인 책임 안 지죠. 두 번째, 얘는 대리행위를 했어요. 무슨 행위? 대리행위. 대리인이 대리행위 했을 때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러니까 얘도 책임을 안 져요. 이론상 무권대리는 이렇게 본인에게도 효과를 귀속시킬 수가 없고 무권대리인 을에게도 효과를 귀속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만 독바가지를 쓰는 요 병, 상대방만 독바가지를 쓰는 구조가 무권대리를 했어요. 이론상.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무권대리를 이렇게 쪼개놨어요. 원칙이 본인한테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겠죠, 당연히. 다만 예외적으로 요 놈이 책임지는 경우가 있어야 되겠다, 무권대리인이.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때 이 본인이 책임지는 걸 뭐라고 따로 부르자? 표현대리.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뭐라 하자? 표현대리. 그래서 무권대리는 이 전체를 묶어서 광의의 무권대리라고 부르고, 그 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원칙적 무권대리, 본인도 책임 안 지고 대리인도 책임 안 지는 원칙적 무권대리, 요거를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 민법상 무권대리의 체계가 되는 거예요. 광의의 무권대리를 기본으로 하여 거기에 협의의 무권대리와 경우에 따라서는 무권대리인 을이, 원래 대리는 책임 안 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특별한 요건이 있으면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고요. 당연히 무권대리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선 안 되는데 또 별도의 특별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표현대리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당연히 이거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로 협의의 무권대리 대부분 계약에서 이루어져요. 뭐에서? 네. 요 무권대리인이 저지르는 행위가 대부분 계약이에요. 근데 꼭 계약에서만 무권대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단독행위도 무권대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아까 갑이 을에게 만약에 계약 체결 대리권을 줬다, 그럼 얘는 계약할 수 있죠. 근데 계약 체결 대리권에서는 무슨 권은 없어요? 해제권 없다 그랬죠. 근데 이놈이 병과 계약을 체결해 놓고 며칠 있다가 이놈이 해제를 해버려요. 해제권 없는 자가 해제했죠. 무권대리죠. 근데 해제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그러니까 단독행위 무권대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단독행위 무권대리를 따로 136조에서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단 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계약의 무권대리를 기본으로 하여 이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을 어디에? 단독행위 무권대리에 갖다 끌어다 쓰도록 하는 136조까지 조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5조부터 136조까지가 무권대리와 관련된 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물론 그 사이에 127조, 128조가 따로 있어요. 대리권 소멸과 관련된 거. 그거 빼고 나머지 125조부터 136조까지가 무권대리 규정이 됩니다.
이 중에서 협의의 무권대리만 보시면 돼요. 협의의 무권대리. 자, 그러면 싹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틀을 잡고. 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무슨 무권대리? 계약의 무권대리.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면 돼요. 후레자식으로.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라는 놈이 갑소유 땅을 대리행위로 매각을 했다. 자,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런데 이 결과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A 토지가 1억짜리인데 을이라는 놈이 무권대리로 팔았을 때 헐값에 팔아먹는 경우가 있고 비싸게 받아 처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 이 경우에는 본인 갑에게 굉장히 유리하죠. 그럼 이 경우에는 굳이 무효로 할 이유가 없더라. 그래서 무권대리인이 저지른 계약의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유리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무권대리는 본인에게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지만 요 경우라면 본인이 뭐 할 수 있도록 추인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인정할 수 있도록 해놨다. 추인. 물론 이 경우라면 추인할 리가 없겠죠. 그럼 추인 거절하면 된다. 이때는. 이렇게. 그래서 계약에 있어서 협의 무권들이 결과에 따라서 무효긴 하지만 이게 본인이 추인을 하는 경우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둘로 만들어서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이 무권대리는 소급해서 본인에게 유효가 되고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도록. 그래서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기 전에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아니한 불확정적 무효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요거를 따로 뭐라고 부른다?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확정된다.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확정된다. 이렇게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주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유동적 상태죠. 그럼 이때는 얘가 불안정해요. 그렇죠? 얘의 입장에서는 추인하든 추인 거절하든 확정이 되면 좋겠는데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면 불확정적 상태에서 계속 지속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불안정하더라. 그래서 별도로 상대방한테 본인한테 물어볼 수 있는 최고권과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는 철회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권리. 그래서 계약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는 이렇게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각각 두어서 우리 민법이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각각의 권리를 보면 돼요. 먼저 본인의 추인권. 추인이란 추후 인정 사후 동의 그랬죠. 추후 인정 사후 동의. 이때 무권대리 추인이란 유동적 무효 상태, 불확정적 무효 상태인 무권대리 행위를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본인의 단독의 의사 표시. 유동적 무효 상태를 소급해서 유효로 하고자 하는 본인의 단독의 의사 표시. 단독의 의사 표시니까 형성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따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요. 형성권 이렇게 돼요. 두 번째로 이 추인을 누구에게 하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누가 하는가는 정해져 있어요.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그렇죠? 누구에게 하는가 외우자 그랬어요. 무, 상, 승.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추인을 할 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겠다라고 말해도 되고 상대방한테 추인하겠다라고 말해도 되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추인하겠다라고 말해도 되고 이렇게 무, 상, 승 이게 상대방이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판례 할 때 갑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팔아먹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님이 의를 소환해갖고 좁힌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놈의 자식, 네 멋대로 팔아먹었냐 말이야. 그리고 나서 때리다 지치면 물어본다 그랬죠. 뭐? 얼마에 팔았냐? 그랬더니 아들이 2억에 팔았대. 이때 아버님은 급 미안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아이고 잘했구나 내 자식아, 이게 추인이라 그랬어요. 파스 갖다 붙여주고 말이죠. 미안하다 때려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추인이라 그랬어요. 잘했다. 누구한테 추인했어요? 무권 대리인. 그런데 그 옆에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상대방은 며칠 지나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즉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럴 때에는 추인을 했지만 그 추인의 효과를 상대방한테는 주장을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상대방한테만큼은 아직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이미 추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더 이상 추인 거절은 못해요. 추인의 효력은 발생한 거예요 이미. 여기서 추인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건 본인은 더 이상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아직 상대방한테는 발생하질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요 사이에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요 말이 나옵니다.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는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거 하나 따로 누구에게 하는 거다 기억하세요. 추인의 방법 분류식이죠. 분류식이에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명시 묵시를 불문하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특히 묵시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무권 대리인이 매각을 했는데 본인이 돈 받고 등기 넘겨줘. 추인이죠. 무권 대리인이 빌린 돈을 본인이 갚겠다고 약속을 해. 추인이죠. 무권 대리인이 임대차에서 본인이 차임을 지급을 해. 추인이죠. 이런 것들이 묵시적 추인이 돼요. 아닌 거 기억해야 돼요. 첫째, 장기간 방치. 무권 대리 행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특히 형사 고소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 이거 추인? 아니다. 또 하나, 무권 대리인이 받은 의뢰라는 놈이 병한테 팔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에? 팔아먹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 갑이 내 자식놈 일이니까 책임은 지겠다. 무슨 책임? 돈 돌려주겠다. and 유예를 요청. 이거 추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돈 돌려주겠다는 거 추인이 아니야. 등기 넘겨주겠다가 추인이에요. 그런데 본인 갑이 이렇게 말해. 이 땅은 절대로 넘겨줄 수는 없다. 근데 자식 일이니까 책임을 지겠다. 자식놈이 받은 돈은 돌려주겠다. 무권 대리인이 수령한 금, 원, 반환을 약속하고 그 반환기일에 유예를 요청. 이건 계약 자체를 인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인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추인. 세 번째로 형성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따라서 추인의 내용 전부에 대해서 추인을 해야 돼요. 일부만 추인하거나 조건을 가해서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인과 관해서는 추인의 뜻, 특히 누구에게 하는가가 중요하고요. 형성권이고 분류식이고 명시묵시를 불문하되 이런 것들은 추인이 아니라는 거, 전부에 대해서 추인해야 된다는 거. 추인의 효과. 무권대 행위가 어떻게 돼요? 서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 근데 이렇게 소급을 해버리면요, 제3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갑의 앞 땅을 요놈이 1월 10일 날 매각을 했어요. 무권 대리로 1월 10일 날 매각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갑이 1월 20일 날 정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1월 30일쯤 자 이게 1억짜리예요. 예? 1억에 팔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1월 30일 날 을이란 놈이 아버지 이거 땅 팔았는데요. 1월 10일 날 줘 패요. 그러다가 그래 얼마에 팔았냐? 2억에 팔았대. 아버지가 본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다가 딱 봤더니 추인할 수 있대. 추인하면 소급한대. 얼른 추인해. 그럼 이 계약이 언제부터 유효가 돼요? 1월 10일 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황당하죠?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 소급하다 보면 중간에 낑겨있는 제3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추인을 해서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하더라도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때 이 제3자 선악을 묻지 않습니다. 일단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하는데 만약에 아직 등기를 넘겨주기 전이라면 그때는 이중매매잖아요. 이때는 먼저 계약한 거 중요하지 않죠. 등기 먼저 해준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놈이 보호받으려면 계약만 한 것만 갖고는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요 보호되는 요 제3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까지 하고 있어야 되고 동산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추인을 무권대리인을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제3자 권리는 침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런 경우에 정의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저놈은 침해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나 인도 따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무권대리인을 추인해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해서 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추인 자체를 본인이 소급해서 유효로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라고만 했지 사후 대리권 수여라고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까지 추인, 본인의 추인권. 의, 누구에게 하는가, 방법, 효과. 두 번째로 추인 거절. 이건 간단해요. 추인하기 싫으면 거절하면 되는데 이 추인 거절 하나만 기억하세요. 본인이 사망을 했고 무권대리인이 상속을 받았어요. 팔아먹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님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속을 받았죠. 그랬더니 요놈이 아까 잘 보세요. 5천에 팔았어요. 1억짜리를 요 자식이 5천에 팔고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무권대리가 있었고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본인이 사망을 했어요. 이놈 조금만 기다릴걸. 그러면 급하게 5천에 안 팔아도 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면은 내가 당당하게 받았고 1억에 팔 수 있었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았는데 뭘 상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병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땅을 팔을 때는 마치 아버님이 대리인인 것처럼 팔고 등기까지 넘겨줬는데 사실은 나는 후레자식이었다.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나는 아버님한테 이걸 상속받았다. 추인을 거절할 것이다. 따라서 너는 등기 말소해라. 요렇게 하는 놈이 생겨요. 우리 판례 개소리 하지 말아요. 말 바꾸는 거죠. 에? 처음에는 지가 대리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을 바꿨죠. 말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반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금하는 원칙이 금반언 원칙이. 이 금반언의 원칙은 신의성실 원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후에 상대방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금반환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았을 때는 추인은 할 수 있으나 추인 거절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하고 뭐까지 연결시키자?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추인과 추인 거절. 상대방의 권리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대방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다. 상대방 뭐 할 수 있다? 최고
최고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쪼는 게 있어요. 이게 최고가 있어요. 독촉, 촉구. 또 하나가 물어보는 최고가 있어요. 민법엔 최고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독촉하는 것도 최고라고 하고요. 물어보는 것도 최고라고 해요. 여기서는 독촉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성질이 의, 사, 의, 통, 지. 의사 표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의, 사, 의, 통지. 준법률행위에서 의사의 통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무권대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때 상대방은요. 이거 왜 물어볼까요?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답답하다는 것은 저 병이란 놈이 을과 거래 행위할 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는 걸 알았든 몰랐든 답답하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선악불문하고 하는 거예요. 대리 상대방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최고했는데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아. 발신주의. 본인이 확답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답해주면 좋은데 안 했을 때 보통은 확답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만은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어유 발신주의네. 그러면 본인은 뭐 한 걸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최고예요. 간단하죠? 상대방은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의사의 통지다. 선악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철회. 아까 저거 1억짜리를 2억에 팔았어요. 무권대리니. 본인한테는 좋지만 상대방은 열받죠. 상대방은 속아가지고 1억짜리 2억에 샀어. 얘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 이때의 철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확정적 무슨 표시? 의사표시. 의사의 통지가 아니라 의사표시. 이때 철회하겠다는 말을 본인한테 해도 되고 무권 대리인한테 해도 돼요. 이거는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선이어야 돼요. 악이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하게 되면 의사표시니까 철회 효과가 그대로 나오겠죠. 뭐?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계약이 소멸해버려요. 소멸해버리니까 두 가지 부수적 효과. 본인 뭘 못해요? 추인 못하죠? 또 하나 135조 책임이 성립하질 않아요. 135조 책임은 이제 다음 주에 무권대리인 책임을 볼 건데 그 무권대리인 책임 내용 중에 계약 이행 책임이 있어요. 근데 계약 자체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소멸했으니까 상대방은 무권대리한테 계약을 이행하라고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부수적인 효과가 두 개.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135조 무권대리인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방의 최고 철회 두 가지를 이렇게 꼭 구별해서 비교해서 머릿속으로 넣어 두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랬죠. 반면에 상대방이 철회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본인의 추인권과 상대방의 철회권은 충돌이 일어나요. 서로 충돌하는 권리예요. 어떤 게 우선해요? 먼저 한 게 우선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추인 먼저 했을 때는 철회할 수 없고 상대방이 먼저 철회를 했을 때는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요거 하나 기억나면 돼요. 어디 있었죠, 요거? 요거 예외가 어디 있었죠? 아니. 이거 한 20분밖에 안 됐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후에도 상대방이 아직 그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 예외가 여기서 하나 나오게 돼요. 요거 연결해서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는. 그렇죠?
여기까지가 협의의 무건들이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끝. 됐지요? 네, 이 정도만 무건드린 책임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멘붕 상태야 약간. 집에 가셔서 이 스피드로 다음 주까지 2번을 딱 듣고 오시면 머릿속에 그나마 쫙 안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시험 합격할 수 있으니까 오늘 너무 머리가 아파 좀 쉴래 그러지 마시고 하나만 듣고 주무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